네, 이 저장 공간이 가득 차서 다시 동영상 파일을 이전에 모두 꽉 차서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아직 업로드할 영상 몇 개를만 남겨준 채 전원 삭제를 하고 다시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직 이 본문 내용이 몇 줄 남았는데 이 저장 공간 부족으로 끊어져서 이번에 페이지를 넘기니까 새로운 부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번 부제를 새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금맥의 발견, 유튜버 직업이 되다. 예, 이제 35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최고의 장면들은 무료로 보여주는 것만큼 시청자들을 더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이 있을까? 우선 TV를 무료로 본다고 착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수신료가 있거든요. 이건 마찬가지인데 물론 무료로 보는 프로그램도 있죠. 저지간 2005년 겨울 미국의 코미디 쇼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는 앤디 샌버그와 크리스 파넬이 출연하는 레이지 선데이라는 짧은 디지털 동영상을 방영했다. 이 2분짜리 영상에서 샌버그와 파넬은 제가 좀 잠시 말을 버벅거려서 파넬이 아니고 그냥 파넬입니다. 두 글자. 파넬은 자신들이 얼마나 컵케이크를 먹고 싶고 나니의 연대기를 보고 싶은지에 대해 랩을 했다. 지금 다시 보니 살짝 한물간 느낌이 난다. 날카로웠던 시사풍자는 시간이 지나 무뎌졌고 과장된 말투는 왠지 어색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당시에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 영상물은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첫 주에 조회수 200만을 찍었다.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배 아프기도 하다는 표현이 실감 나겠죠. 이제는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 MBC 유니버셜이 이 동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는 스모시가 초창기에 맞닥뜨렸던 문제이기도 했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유튜브 이용자들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정이 올린 미승인 영상의 조회수를 잔뜩 올려주곤 했다. 하지만 동료 작가 아키바 셰이퍼는 코미디언 햄버거가 아닙니다. 파넬과 함께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식 풍자를 창안한
요르마 타코니가 보기에 중요한 문제는 다른데 있었다.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이트에 찍힌 조회수를 보면서 이중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늘 인터넷에 접속해 있었지만 인터넷 콘텐츠의 수원지가 TV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가 나중에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NBC 유니버설 측 변호사가 보기에 이는 그들의 콘텐츠가 불법적으로 게시된 사건이었다. 그 동영상으로 인해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엄청난 광고 효과가 생겼다거나 타코니가 명명한 TV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문제가 아니었다. 중요한 건 그 동영상이 NBC 유니버설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그 당시 광고를 유치하지 않았던 유튜브도 돈을 벌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때 나타난 동영상 개척자들의 접근법은 각기 달랐다. 그루퍼를 비롯한 몇몇 사이트는 자신들의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무엇보다도 누가 얼마를 받아서 하는지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며 주목을 끌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수작업으로 저작권 위반을 점검하는 검토위원들까지 두고 오디오 지문을 보유하는 등 이전부터 저작권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던 레버는 레이지 선데이를 올리는 걸 허용하지 않았다. 클라크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레버는 공적 윤리에 부합하도록 저작권 소유자, 즉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에게 보상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원했다. 레버는 광고 도달률보다 광고 수입을 우선시한 회사였다. 이에 반해 유튜브는 광고 도달률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누구보다 조회수에 집중했다. 2006년 2월 유튜브는 마침내 레이디 선데이 영상모를 내리며 유튜브는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라는 짧은 안내문을 게시했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자들은 유튜브가 문제의 영상들을 늦게 끌어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만 보게 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유튜브는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 콘텐츠의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유튜브는 광고를 유치하기 전이었다.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콘텐츠의 인기는 매우 높았다. 레이지 선데이는 2달 만에 조회수 700만을 찍었다. NBC와 니켈로디언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오락 채널 옴기니를 소유한 바이어컴은 유튜브의 사업에서 대규모 저작권 도용이 어김없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후에 유튜브를 고소했다. 바이어컴은 조서에서 이렇게 불만을 쏟아냈다. 일부 인터넷 업체는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을 구축합니다. 뻔뻔스럽게도 디지털 기술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어떻게든 한몫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튜브에는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적어도 15만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동영상들도 전체 조회수가 약 15억 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레이지 선데이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바이어컴의 주장이다. 나아가 바이어컴은 유튜브가 수익을 내는 모든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저작권 소유자들이 찾아낼 수 없도록 막고 있어서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정 소송 끝에 양측은 결국 합의를 보았다. 나중에 그룹의 공동 설립자 조시 펠서는 이렇게 회고했다. 유튜브는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의 레이디 선데이 편을 비롯한 다량의 저작권 소유 콘텐츠를 불법으로 공유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레버의 클라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유튜브의 초창기 성장은 상당 부분 저작권 보유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콘텐츠 덕분이지요. 오로지 동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했다면 유튜브는 당장에 승리했을 거예요. 유튜브는 저작권에 대한 관대한 태도 말고도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었다. 빠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다. 당시 경쟁 플랫폼들이 온통 화려하게 장식한 디자인의 무게에 눌려 허우적거릴 때도 유튜브는 매끄러웠다. 유튜브 홈페이지는 시청자들이 콘텐츠의 흐름 속에서 순식간에 빠져들도록 2005년 현재와 같은 디자인으로 재구축됐다. 최근에 본 동영상 5개의 썸네일 화면이 가로로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로 추천 동영상의 장면들이 쭉 늘어져 있는 구도자. 이 디자인의 목적은 분명했다. 멈추지 말고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4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하단에 이 논리거리라는 첫 번째 블로거가 말했던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읽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는 16살이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해. 논리거리 진짜 정체는 뭐였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업로드 날은 7일입니다. 입추에 뵙겠습니다.